다음 과제인 돌봄 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에 대한 발제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민동세 이사장님은 저희 연대회의 대협력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민동세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이야기드릴 내용은 돌봄 노동의 특성과 근로감독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제 이야기의 전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 사회적경제 5대 제도적 과제의 돌봄 노동자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사실 좀 편하게 얘기하면 돌봄 노동자의 근로자성들을 보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널리 공유되거나 또는 검토되어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아마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보장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또 이 노동의 양성화된 노동 시장에 드러난 것은 한 15년 전후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러한 노동의 행위가 없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는 돌봄이라는 노동이 반드시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돌봄이라고 하는 노동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저가치된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 수백 년간 축적돼 왔었고, 그리고 이것이 시장 기제에서 사고 파는 과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기본적인 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찾되 함께 병행해야 될 문제가 바로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사회적 공론장도 이루어지고 이런 논의가 같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그 과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 노동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점을 두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봄 노동이 민간의 개인 사업자나 영리 주식회사나 또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러 사업장의 현장에서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성 보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좀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제안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돌봄 노동의 고용 주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그 첫 번째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을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안고 갔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설계가 대단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안에 영리적 기제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런 논의들이 전부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좀 더 편한 것을 원하다 보면 노동자성을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돌봄 노동자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 현재로서는 고용의 주체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제한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 서비스 중에서 돌봄의 분야에 제공하는 노동으로서 이번 논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에서는 신생아와 산모, 노인, 장애인 등 사람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이나 사회활동 참여, 위생과 섭식 등의 직접 돌보는 근로활동이라고 좀 제한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이 직군 안에는 매우 다양한 직군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노동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자격기준상 보면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또는 생활지원사, 산후관리사 등 재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년 전으로 해서 급성장하게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고용이 많이 일자리가 많이 생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 노동은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특성들이 다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가 돌봄 사업장과 그리고 이동시설 돌봄 사업장 그리고 생활시설 돌봄 사업장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재가 돌봄 영역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돌봄 사업장에 고용된 종사자가 방문해서 정해진 시간에 계획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땡땡 노인 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재가장기 요양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시설 돌봄 사업장인데요. 이곳의 특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사업장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방문해서 이 시설에 고용된 종사자에게 돌봄이나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발달센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기관들은 주로 이곳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시설 돌봄 사업장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그 시설에 24시간 정주하고 삶을 영위해 가고 있고 오히려 그 시설에 종사된 종사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을 돌보는 그러한 사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나오는 요양원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과거서부터도 노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생활복지시설에 종사했고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공부방과 같이 이용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돌봄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는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존재해서 그것을 보조금 방식으로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가다 보니까 통제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장된 의미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다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바우처라고 하는 독특한 그 지불금을 적립해두고 그 이용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마치 전자결제를 하듯이 그럼 제공한 사람이 청구금을 찾아가는 방식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성에 대해서 인정받는 부분의 어떤 접근은 아마도 이 3가지 사업장 특성 중에서 첫 번째인 재가 돌봄 사업장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 주로 재가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관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가에서 일하시는 그 서비스 제공 인력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고 정해진 날의 월급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정해진 소정임금 또는 한 달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서 서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에서 일할 것이야 라고 하는 뭉뚱그린 선에서 근로시간과
소정 임금을 정한 후에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산정된 임금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여건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경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느 할아버지 댁에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댁에 있는 보호자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집을 비워버렸다. 이러한 경우 물론 지금은 이것을 귀책 사유를 어떻게 잡냐에 대해서 일부 보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가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근로시간은 없어진 게 됩니다. 그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지? 이런 얘기들이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지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직업동조합 도우누리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 또는 근로자 지위를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고 확보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게 되고 왜냐하면 이것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가변적인 운전자금을 확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이 가변적이고 이용자의 결정,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는 변심으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이나 근로가 취소되어도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형성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제도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즉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노동시장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주고받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선택을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주게 할까라고 하는 1차적인 과업들이 있었던 거죠. 제한된 자원으로 그 두 가지의 목표를 접근하려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앞서 밝힌 그러한 특성들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이 임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성은 돌이켜보면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어떻게 보장할까라고 하는 데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과 소정근로 임금을 정한 상태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근로자에게 회복할 쉼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쉬게 하거나 쉬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유급성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조직들이 연차 휴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1년 뒤에 고용관계가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급여처럼 연차를 보상해주는 방식 이런 정도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이 노동자의 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의 임금을 잠시 높여주는 효과 정도 접근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의 숙련도, 업무의 난이도 등이 우리는 임금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결정적 요인이라고 배워왔으나 현실적인 노동시장, 돌봄 노동시장에서는 고숙련자와 비숙련자, 관련 자격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노동자 임금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숙련된 돌봄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해도 정해진 가격이고 오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똑같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숙련된 분이나 고숙련된 분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이제 고난이 서비스 수요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 차별화된 이용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 정해진 서비스의 난이도는 B등급인데 어르신의 상태가 A등급이니 이 힘든 부분은 비용을 좀 더 내세요라고 하고 그 부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실험적인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있는데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숙련성이라고 하는 것들 인정받는 것은 그나마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험의 전체 설계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이것을 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다가 접근하기는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창고에 쟁여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업무를 표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업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화하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접근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과 관련돼서는 이용자 가정 내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자에 의한 근로감독이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성을 설명할 때 첫 번째가 근로감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매우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혼자 일을 하고 또 이 서비스를 생산한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이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굉장히 감정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냐 또 이것이 뭐 자원봉사냐 또는 뭐 이것이 어떤 활동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돌봄 노동자의 정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능력의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하는 행위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편차가.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놨다고 해서 이분이 그 돌봄을 반드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노동자성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하겠죠. 돌봄시설 노동자, 지금까지는 이제 재가의 돌봄 노동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용시설에서 하는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담사나 치료사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은 학력이 매우 높습니다. 뭐 평균이 뭐 석사학위 이상 되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물어봐도 1년에 개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본인의 개발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 서비스의 수준이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또 다른 전문가에게 슈퍼바이저를 받고 그리고 본인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용시설에 고용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매우 이렇게 희망하는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은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더 전문적인 자리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용시설에 대한 그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원 강사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영역에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에 대한 돌봄 노동자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에는 정말 한 10가지 이상의 직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24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직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 노동자의 교대제 근로 형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낮은 서비스 수가와 저임금 노동시장이 함께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된 교대제 형태를 만듭니다. 특히 그나마 국공립이나 이런 그 공립시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민간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막교대라든가 24시간 막교대와 같은, 근데 이것이 한 번 일한 사람, 들어간 사람도 한 번에 들어가서 무언가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수긍하고 일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번 작업장에 들어가서 24시간, 12시간을 계속 근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나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대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좀 왜곡적으로 근로자의 보호가 아니라 당장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협상하는 이러한 듯한 근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매출은 입소한 서비스 대상자가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24시간을 이 자리를 지켜야 그 서비스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입장에서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시설에 들어온 이분이 시설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중증도가 완화되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는 제도 자체 이걸 막다 보니까 그것이 노동에 대한 것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좀 특성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미리 보낸 그 자료집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렇다면 고용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러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적 근거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기법이나 노동관계법이 현재 돌봄 노동자에게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된다. 분명히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앞서 얘기한 특성들에게 특히 재가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거나 특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산별을 통해서라도 계속 또 조직들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단체 교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큰 과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처우의 보장 그리고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들의 권리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화하고 그 조직이 결국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은 사회보험이 지불하거나 또는 보조금이 지불하고 있고 가격 정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러한 임금과 단체 교섭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 단위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사업 현장의 당사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 현장에서의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운영진들,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 돌봄 노동자, 그리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 측이라든가 공익대표라고 하는 틀에서 이러한 임금과 단체 교섭 얘기가 이루어져야 정책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요.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돌봄 노동을 통해서 일자리 수가 굉장히 팽창해집니다. 예를 들면 도우누리만 해도 13개 사업장에서 약 900에서 1000명 정도의 돌봄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할수록 법과 제도는 채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주민세 사업장분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것이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시도별 조례에 의해서 뭐 감면하는 곳과 감면하지 않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따져봐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했는데 그 고용을 할수록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 특히나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처럼 국가의 가격 정책이 통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특히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노동자성을 확대해가는 또 하나의 방식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돌봄 노동자가 기업의 임원에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직접 같이 결정하고 같이 함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임원의 이제 조합원이면서 직원인 사람이 임원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되는데요. 근데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에게는 특례를 둬서 직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3분의 1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돌봄 노동의 사업장에서는 노동행위로만으로는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수지를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또 다른 강점을 살려서 기부금과 후원 사업을 하는데 후원자 조합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원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묶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그런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를 둔 사회적 합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인 돌봄 노동자들은 결국은 노동자이면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자본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익 중심으로 따르면서 나오는 갈등 구조에 있었다면 다른 형태의 기업이 나왔을 때에 노동조합도 다른 형태의 역할과 요구,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협동조합과 같은 고세의 돌봄 노동자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전통적인 관례들을 깨는 그러한 공론과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근차근 다양한 재가 돌봄, 이동시설 돌봄, 그리고 생활시설 돌봄, 그 형태에 따른 다양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예를 들어 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등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나 노동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것 같고 이 문제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민동세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